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18분입니다. 지난 1월에만 쿠팡을 탈퇴한 회원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정부가 대형마트 심야 배송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야 배송의 강자 쿠팡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이커머스의 독보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쿠팡의 지위가 흔들릴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다양한 이커머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온 이커머스 서비스 기획 전문가이자 11번가의 대표를 지낸 안정은 이커머스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파가 이제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는데 네네. 보니까 최근에 쿠팡 이용자가 좀 줄었다면서요? 그런데 110만 명이면 조금 준 건 아니에요. 숫자로 봤을 때는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분명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랙은 같다. 이제 금은 같다. 사실 이제 그 높게 쌓아올린 성이 네. 좀처럼 사실 금이 가지 않긴 했었습니다. 네.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근데 이게 이제 안에서 이제 균열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치적으로 네. 보면 근데 지난 12월 달은 이제 보상한 정책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고객이 늘긴 했습니다. 방문 고객이. 그래서 네. 역대 최대로 한 3,50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그랬었어요. 네, 하지만 네. 실구매 고객은 이제 140만 명, 그다음에 이제 거래액은 한 1,300억 정도로 전월 대비 좀 줄기는 했고요. 네. 1월 달에 약간 특이한 점을 보면은 이제 일간 고객의 편차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간하고 월간 고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네. 뭐냐면 매일매일 들어오던 고객은 있지만 안 들어오기로 작정한 고객은 주가 됐든 월이 됐든 단 한 번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쿠팡이 미워 하면서 안 들어오는 고객 수가 1에서 한 1.5%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아 뭐 이랬던 이제 쿠팡 이른바 충성 고객들이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정도 110만 명이 1월에 감소했다는 건 그건 어느 정도 의미로 봐야 되나요? 보시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금은 같지만 네. 이 크랙이 커질 거냐라고 보면 단순히 이제 쿠팡에 대한 불만과 미움으로 커지기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들이 쌓아 올린 뭐 배송의 편의성, 뭐 최저가 가격, 그다음에 사용 자체의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뭐 나는 쿠팡 싫어 탈팡했어라고 보이스를 높이지만 네. 대부분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제 샤이 트럼프처럼 샤이 쿠팡 고객이고 샤이 대부분의 트럼프. 그래서 네. 보면 별로 이렇게 저희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보면 네. 사실 아무렇지 않게 아직도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틈이 단순히 쿠팡에 대한 어떤 불만과 미움으로 네. 더 크랙이 커지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쿠팡 대신 선택한 곳은 어떤 곳으로 나타났습니까? 이게 저는 참 네이버를 제가 이제 근무도 했었지만 보면 참 이렇게 기회와 운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접점이 가장 많은 네이버로 지금 이제 매달 성장률이 한 10%씩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이제 먹거리를 사야 되는 SSG닷컴이나 컬리는 거의 이제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을 이제 이루고 있어서 요 세 개의 주요 사이트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틈을 비집고 쿠팡의 팀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게 네이버였다는 말씀이세요. 네이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의 탈팡 사태는 크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크랙 정도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고객 수가 1에서 한 2, 3% 정도가 되지만 네. 이들이 10%에서 20%를 넘어갈 거라고 보면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고객이 쿠팡을 안 쓰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이 크랙을 틈을 벌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현명하게 행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떠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는 머물면 좋은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오늘 샀는데 오늘 와 이런 경험을 사실은 쿠팡이 만들었죠. 오늘 샀는데 그다음에 원래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네. 배송비는 이제 올 때 배송비 갈 때 배송비에서 보통 5,000원을 내고 반품을 해야 되는데 네. 묻지마 반품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반품하고 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네. 이제 반품비도 다 무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이고 참 편리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이러한 편익을 단순히 어떤 기업의 불만으로
포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관성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네. 밉긴 하고 저러면 안 돼 하면서도 내가 당장 얻는 편익이 너무 큰 장 거죠. 보러 가기 힘들고 막 이런데 네, 맞습니다. 주니까요. 갖다 맞습니다. 주니까 문 앞까지. 네. 결국 그거를 낚인 가둬줬다. 이제 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편익이 이렇게 큰데 그 편익보다 더 편익을 줄 만한 곳이 있어야 있지만, 간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사용자의 의지만으로 고객이나 매출의 규모가 감소하기에는 쿠팡이 쌓아놓은 고객에 대한 만족도의 어떤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른 플랫폼사들이 이러한 가치를 뭘로 대체해 줄 거냐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네, 네. 고객의 어떤 패턴이 바뀌기는 어렵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플랫폼사들이. 그래요. 네. 일단 뭐 묻지마 반품 다 해주고 오늘 주문해도 오늘 도착하고 하나만 주문해도 배송해 주는 거 이런 거 중에서 가장 그 다른 그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쿠팡만 빠른 배송을 하는 것 같지만 CJ 대한통운 그다음에 한진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 물류 택배사들이 당일 배송도 하고 새벽 네. 배송도 하고 네. 주말 배송도 하고 이길 배송도 다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하듯이 쿠팡을 따라가기 어렵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이미 이제 물류 시스템도 CJ도 사실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어 놨고 네, 문제는 쿠팡은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배송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네. 이제 되는 거고 CJ는 택배사만 가지고 있으니 물량을 받지 않으면 이 시설에 투자한 거를 쉽게 ROI를 뽑아내기가 어려운 네.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 실제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지 예를 들어보면 아마존이 뭐 미국에서는 물류의 이제 모든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심지어 아마존마저도 네. 최대 경쟁사인 월마트의 주문도 배송을 해줘요.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우리 플랫폼사들이 네이버에서 주문 온 건 네이버만 배송할 거야. 11번가에서 온 건 11번가만 배송할 거라고 하면 이 쿠팡의 물량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물류 경쟁력이라는 거는 기술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물량의 경쟁력이거든요. 규모의 경제 뭐 이런 네, 차원인가요? 맞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비용 효율화되는 구조인데 그렇겠죠. 네. 네. 우리 주문 온 것만 너네가 배송해줘라고 하면 이 쿠팡의 물량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출혈 경쟁하다가 이게 포기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쿠팡이 사실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류라든가 그 멤버십 이런 거에 엄청난 아주 투자를 본격적인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그때 한동안 적자를 보면서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각오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만들어진 거죠.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러면 그 현재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라든가 성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쿠팡 이상으로 마케팅 투자를 할 여력은 지금 많지 않다고 네, 보시는 현실적으로 거죠. 이제 쿠팡과 동일한 뭐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뭐 멤버십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자체 사실 마케팅 비용만 했을 때 연간으로 2조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쿠팡에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신문사의 그 기사를 읽다 보면 뭐 항상 중간중간에 쿠팡의 배너 광고가 다 들어간 걸 보지 자꾸 않습니까? 지우느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클릭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많은 마케팅 2조라는 마케팅 비용은 사실은 보통 이제 그 IT 업체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 규모는 아니거든요. 할인 비용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 이런 비용을 똑같이 쓴다고 했을 때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릴 것이고 비용도 네. 더 커질 것이라서 단순하게 쿠팡을 따라간다라는 정책만으로는 이 틈을 헤쳐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쿠팡이 소비자만 바라봤었거든요. 소비자의 편익.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는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묻지마 반품도 네. 결국은 반품을 받으면 처리해야 되는 판매자가 네. 다 이 비용을 떠안거나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 네, 내가 네. 이거 반품을 하면 이 어떻게 처리해야 원래 되나. 왔을 때 그 포장 상태 이제 안에 재료 포장해 주세요 하는데 안에 이제 비닐이라든가 뭐 이런 그쵸, 걸 이런 거 뜯고 다 나서 뜯고 나서 원래처럼 되지 않은데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리 해도 네, 네, 근데 네. 다시 그걸 반품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져가면 이 일을 또 누군가가 해야 될 해야 되는 텐데 거죠. 네. 저 손해 아닐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패킹만 다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일부 블랙 컨슈머들은 막 파손된 거를 그냥 보내고 내가 파손한 거 아니라고도 하고 네. 믿을 수 없겠지만 빈 네. 박스만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근데 판매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판매자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면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걸 이제 쿠팡한테 증명을 해서 이거는 올 때부터 이렇게 딱 올 때부터 내가 패킹을 언패킹했을 때부터 이게 이렇게 쪼개져서 왔어. 네.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동영상 업로드만 되고 사진은 업로드가 안 되는데 동영상은 30메가밖에 못 올리게 해놨어요. 네. 근데 찢어가지고 찢어서 문제가 있는지 보는데 보통 영상 1분짜리도 70, 80메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군요. 예, 셀러들은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그리고 껌껌이 그걸 만들어놨고. 한다는 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비용이죠. 다 비용으로 인건비고. 전가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판매자한테 눈을 돌려서 네. 이렇게 긴 정산 주기라던가 네. 반품을 해야 되는 어떤 이 비용률을 다 판매자가 부담한다던가 음. 이로 인해서 뭐 매출 관리, 고객 응대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이제 쿠팡이 3,400만 정도의 트래픽이고 네이버가 늘었다고 하지만 700만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럼 5분의 1 거의 수준이군요. 5분의 1 네.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이제 판매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 5분의 1의 트래픽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판매자한테 직접적으로 정산 우리가 너네가 쿠팡에서 팔려도 우리가 정산해 줄게. 네. 뭐 혹은 우리가 고객 응대를 빨리 하는 AI 솔루션을 만들어 줄게. 네. 우리는 이렇게 묻지마 반품 같은 정책은 하지 않아라는 것들을 알려주면 이 5분의 1 트래픽 혹은 7분의 1 트래픽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판매자들이 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가장 큰 그밖에? 부분들은 예. 60일이라는 긴 정산 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판매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저희가 동맥경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 동을 돈으로 돈맥경화에서 돈이 너무 이제 유통 이 흐름이 끊기니까 결국은 60일 동안 팔아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대출을 미리 받거나 네. 선정산을 받으려고 하면 또 수수료를 떼거나 이런 구조로 이제 쿠팡한테 돈을 당겨서 받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근데 그 봅니다. 정산 주기 문제는 사실 쿠팡 같은 건 법적으로 60일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또 늘린 법이, 거예요. 근데 예, 정부가.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 네, 지금 네. 다르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오픈마켓은 3, 4일 내에 정산을 해주는데 네. 쿠팡은 매입 비즈니스거든요. 제가 이제 햇반을 이제 판매자가 파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대신 즉석밥을. 팔아줄게라고 네. 해서 이제 10억에 매입을 하면 이거는 이제 판매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쿠팡한테 이제 그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조사가 플랫폼한테 판매할 때는 정산 주기를 60일로 해도 돼.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은 정말 엄밀히 말하면 법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유통업법에 따라서 맞습니다.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네, 정산하도록 돼 네네. 있는 거니까 네네. 법을 따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난해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네. 이걸 이제 30일로 줄이자라는 어쨌든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네.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7년 1월부터 이제 이게 발효가 될 예정이긴 하나 뭐 유예 기간이 올해 1년 동안 있고 30일도 사실은 또 중소기업한테는 또 긴 기간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픈 마켓형 플랫폼 같은 건 전자상거래법상 적용을 받아서 60일 정산하지 않고 좀 빨리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매 확정일로부터 7일 정도이고요. 네. 또 선정산이라고 해서 이제 빨리 배송하는 서비스 이제 그 판매자들한테는 이길 날, 네. 다음 날 바로 배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책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 한 개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11번가 대표도 네. 지내셨잖아요. 얼마나 하셨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근무 경력은 한 7년 좀 안 되는 것 같고 대표로는 네. 한 2년 그러셨군요. 한 정도. 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이커머스에서 활동하셨던 네.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쿠팡의 이번에 그 대응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많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쿠팡이 정서상을 편을 드시라는 네네.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 정서와 관례상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나오셔서 네. 이걸 법적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튼간에 김범석 의장은 쿠팡 대표도 아니고 그냥 8.8%의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일 뿐인데 내가 왜 나와야 되냐라가 이제 법리적인 해석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법리적인 해석과 상관없이 어쨌든 총수나 기업의 의장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관례나 문화가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쿠팡의 DNA 같아요. DNA. 네. 그러니까 이게 파운더 저도 뭐 쿠팡에서도 일을 했지만 이게 그 안 되는 일도
이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하거든요. 불가능한 일도 야 우리는 이걸 가야 돼라고 하면 이제 가야 되는 어떤 파운더의 의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나가야 돼? 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밀어붙일 거야. 우리는 지금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 네. 아 그럼 미국 의회를 가자라는 어떤 이런 기조는 어떤 김범석 의장의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의 DNA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DNA는 바꾸기가 어렵다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제가 거예요? 막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네. 따지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플랫폼사들 되게 현명하게 이 크랙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네.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전환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네. 그냥 할인 판매로 물건을 팔아서는 이게 또 고객이 들어왔다 다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일 돈이 시급하니까 쿠팡에서 팔리더라도 이게 너네들이 상품을 우리 쪽에 보내주면 우리가 빠른 정산을 해줄게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정책 제공이 가능하고 또 마침 시대가 바뀌어서 에이전티 커머스라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물건을 내가 막 쿠팡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뭐 채팅을 하다가 네. 뭐 오픈 API를 쓰다가 물건을 사고 결제까지 그냥 바로 떨어질 네.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 구글도 사실은 UCP라고 해서 유니버셜 커머스 프로토콜을 이미 만들어서 배포를 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내 사업자들이 이러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건 상황입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본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제가 그렇지는 봤을 않을 때 것 지금 같은데요. 여력이 그러니까 리소스의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네이버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통합 검색 결과에서 뭔가를 이제 답변해서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커머스 전용 AI 기술을 적용하고 뭐 상품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 어떤 이런 우선순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네. 이커머스 전문 회사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한계. 네, 테크 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또 이커머스는 이커머스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한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 국내 이커머스 시장 보면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받고 그런 있죠, 이미.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 뭐 이게 뭐 $800 이후는 원래는 이제 관부세 면제인데도 막 30%씩 중국에 부과하거든요. 관세하고 부가세? 네, 네네. 관부세를 이제 온라인 제품에 대해도 부과하는 막 이런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사실은 뭐 중국하고의 어떤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하게 좀 규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국내 브랜드 제품들을 도용해서 카피 제품들이 뭐 이제 중국 커머스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다던가 아니 이제 인체 유해한 성분이 유해한 성분들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치환품이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던가 원하는 상품이 아닌 상품이 배송됐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게 되게 사진은 정말 똑같은 상품인데 그걸 네. 주문했는데 굉장히 다른 상품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품은 브랜드 제품을 올려놓지만 실제는 그거와 다른 제품이 온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규제적으로 이걸 빨리 풀어나가는 어떤 정부의 정책 규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네. 플랫폼사들은 좀 더 이제 안전 인증 같은 것들을 네. 면밀하게 하는 판매 정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 판매자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상품 판매자가 없으면 그 이커머스 플랫폼도 발전할 수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비자에서 판매자를 옮겨간다는 게 소비자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판매자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그 플랫폼 전망 좀 해주시고 발전 네네. 방향도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쇼핑, 뭐 AI, 뭐 아니면 뭐 산업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라는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네. 실질적으로 뜯어봤더니 그 전문 서적을 수백만 권을 사서 그걸 다 스캔하는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쓴 글은 아무래도 정보의 품질이 정확도가 좀 예, 낮을 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예, 몰랐는데 전문 서적을 다 스캔해서 그걸 DB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 다 깔려져 있어 스캔해서. 네, 네. 그런 것처럼 결국은 AI 기술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근간이 돼야지 그 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AI 커머스, 에이전트 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상품 데이터가 얼마나 잘 정제돼서 이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갖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 데이터를 잘 끌어올 수 있는 DB화 작업을 한 이후에 네. 엔진들이 얘를 잘 해석해서 네. 고객한테 맞는 딜리버리 해주는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를 얼마나 잘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네. 결국은 이런 크랙을 네, 얼마나 좀 더 크게 더, 해서 해서 조금 물이 터지는 게 이제 제방을 무너뜨리는. 네, 네. 그런 경우. 근데 저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번가 대표를 지낸 안정은 이커머스 큐레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